언론은 여론의 창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대개 이 언론의 창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이 창에 때가 끼면은 모든 것이 흐려집니다. 이른바 공정성이라는 부분으로 대변됩니다. 현재 우리 언론은 깨끗하지 못한 창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검찰개혁과 함께 언론에 대한 질타가 함성을 치고 있습니다. 언론과 검찰개혁, 똑같은 얘기가 이른바 광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질타, 또 검찰의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질타, 광장에 한데 모아진 아젠다가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원환 씨를 모셨습니다. 페이스북에 또 사모펀드 관련해서 글을 많이 써주시는 분이고 또 경제사정도 밝고 법률에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온 나라가 시끄러운 정말 이 조국 파동의 여진이 정말 언제 끝날지 또 한편 보면 궁금한 것도 많고 또 걱정도 많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 조국 장관 동생의 그 수사 또 영장이 관련한 것들이 상당히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것 같아요. 향후 이 시점에서 향후 어떻게 보십니까?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 검찰은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겠죠. 예. 그렇지만 또 뭐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발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근데 애당초에 이제 정경심 교수 그 기소를 할 적에는 표창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표창장은 이제 좀 약간 사그러든 것 같고 지금 사모펀드에 관한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일반 국민들이 사모펀드 하는 거에 대해서 보면 저 사람이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야. 사실 펀드라는 게 돈이 좀 있는 분들에 관련되는 사안 아닙니까? 우선 첫째, 이 돈이 누구 돈 갖고 한 겁니까? 현재 뭐 언론 보도로만 말씀을 드리면 그 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라는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익성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거고 조국 익성이란 코링크라는 운용회사가 만든 펀드가 4개 있는데 그 중에서 2개 중에 첫 번째 거는 익성과 다른 기업이 돈을 낸 거고 두 번째 블루펀드는 조국 장관 가족이 낸 것이다. 그럼 가족이 냈다면 누군가의 의뢰를 했으니까 운용자는 아닐 거 아닙니까? 운용자는 코링크 PE 그 회사 자체죠.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같이 운영을 했다고 보고선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것이 공직자윤리법하고 연관된 그건 문제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게? 코링크피가 만들어진 게 2016년이죠. 그러면 2017년에 조 수석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2016년 거를 지금 뒤져서 이 부분을 왜 연계시킨다고 하는 건가요? 그 전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지금 오촌 조카 조범동 씨죠. 구속돼서 기소된 분이. 그분이 2015년 12월 달에 정경심 교수로부터 5억 원을 빌렸다. 그것 때문에 지금 설립도 코링크피를 설립한 돈도 정경심 교수가 돈을 냈고 그 돈이 흘러들어가서 그 다음에 코링크피를 운용하는데 펀드를 운용하는데 정경심 교수가 깊숙하게 관여를 했다. 이렇게 지금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이제 보통의 생각들은 이 사모펀드라는 거에 조국 장관 가족이 연계가 돼서 이 부분에 뭔가 범법 사실이 있다고 봐서 수사가 시작된 거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평인데 여기에 그러면 검찰이나 또 사실 이것을 취재해서 보도를 하는 언론도 사실 이 펀드나 이런 돈 금융거래 이 과정을 그렇게 상세하게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찰이 뭐 밝히면은 그대로 또 받아 쓰는 경우도 났고 이 부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극명하게 보여드릴 부분이 바로 첫 번째 코링크피가 만든 첫 번째 레드펀드입니다. 레드펀드의 돈은 익성이라는 회사가 돈을 냈는데 그 40억 펀드 중에 15억 원을 들여가지고 익성의 주식을 삽니다. 오늘 뭐 조금 있다가 화면으로 줄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지금 일반 시민들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익성이라는 회사를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옵니다. 주주 명부가 바뀐 거죠. 주주 명부가. 그래서 2015년 말에 남모시로 되어 있던 주주 3만 주가 2016년 말에 코링크가 만든 레드 펀드가 취득한 것으로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16년도 최소한 회사를 만들고 레드 펀드를 설립을 했을 때는 조국 장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게 바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럼 지금 이제 이런 그 사모펀드, 뭐 공모 이런 부분들이 자꾸 시중에 나오면서 이게 상당히 우리가 여의도나 이런 쪽에 보면 저 공모 사모 이 펀드가 엄청난 규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반 이렇게 다 모든 거를 뒤져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면 그 혹시 투자하는 쪽이나 이런 쪽에 무슨 시장 자체에 그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드리면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공모 사모라는 게 공적으로 모집을 한다는 거고 사모라는 게 사적으로 모집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공모 펀드는 한 250조 원 정도 되고요. 사모 펀드는 한 59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낸 돈을 내가 무슨 주식을 투자를 하고 뭘 채권을 사고 하는 거를 일일이 검찰이 일일이 조사를 한다.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죠. 그럼 지금 그 한국투자신탁에 있는 그 김경률 씨, 증권에 지금 다시 저 문제가 그쪽으로 또 확장이 돼서 또 여기 또 KBS의 법조팀의 문제까지 나왔는데 지금 그분은 이제 유시민 씨가 하는 그 알릴레에서 방송을 한 내용과 또 본인이 그 사이에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그 검찰의 압수수색 지금 이 부분들이 지금 같이 겹쳐져 가면서 이게 어떻게 그렇게 계속 방송 이후에 또 한 번 압수수색을 했고 지금 이걸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그건 뭐 제가 봐서는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어떻게든지 구속시키려고 수사를 열심히 했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재산을 관리해줬던 김경록 차장을 다시 열심히 수사를 하는 거죠. 저도 뭐 보도로만 들었습니다만 120시간 동안 조사를 했다고 하죠. 사실입니까? 120시간? 뭐 저희 뭐 그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120시간이라는 얘기는 거의 닷새요. 5일인데. 그렇죠. 그냥 뭐 검찰에 살았다고 표현하죠. 통상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방송 나온 날 또 바로 방송 나온 날 저녁에도 다시 불러서 안 하겠다고 했던 밤샘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야 조사를 김경록 씨를 그날 방송 나온 첫날 바로 불러서 자 그 상태에서 핵심은 결국은 KBS 우리 KBS 공영방송이지 않습니까? KBS에서 먼저 인터뷰를 해놓고 9월 10일 날 9월 10일에 이 김경록 씨를 인터뷰를 해놓고 그걸 방송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혹은 방송을 했는데 5분만 짤막하게 그것도 외국에서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고 그렇죠. 이렇게 앞뒤 거두절미해서 내서 했다는 그런 얘기였죠. 정말 아주 좋은 비유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는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는지 바로 그겁니다. 이게 사실 심각한 사안입니다. 저도 그렇죠. 신문과 방송 기자를 해봤습니다만 흔히 사실을 따옴표를 해서 신문의 경우는 따옴표를 해가지고 왜곡하는 경우가 있고 방송의 경우는 거두절미를 해가지고 앞뒤 붙여서 사실 이런 관행의 이 모습이 이렇게 민감하고 중대한 사건에 지금 연계가 돼서 이 파장이 점차 커져서 KBS의 훌륭한 기자들도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언론의 이 문제가 비단 KBS만의 문제가 아니고 취재 관행성에서 나온 현상이 이렇게 연계가 되면 이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지금 이 부분을 다른 사회에서 탐사 보도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제에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이 수사 때문에 펀드 시장이 주식 시장이 지금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남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프라이빗 뱅커인 김경록 씨를 조사를 하면서 그와 관련이 없는 김경록 씨가 조사하는 많은 재산 관리인 투자자들을 돈을 맡기신 분들의 그까지 다 통화를 다 일일이 다 확인을 한다. 아 그랬습니까? 뭐 그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러면
누가 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반대로 말씀드리면 KBS는 지금 진심으로 정말 석고대죄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 인터뷰 사실을 빨리 보도를 해서 검찰이 더 이상 압수수색을 해서 이런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이런 충격을 주는 수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아주 의무가 있는 공영방송이 그걸 도리어 숨기고 그렇게 왜곡해서 보도를 했다는 것. 이건 KBS가 정말 잘못한 부분이죠. 뭐. 예. 지금 이 사모펀드에 관한 부분은 지금 김경식 그 사람의 증언도 나오고 또 검찰에서 나온 증거인멸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그런 가운데서 또 이제 법원 쪽에 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이 부분이 똑같이 연계가 돼 있고 또 이것이 진영의 논리를 해가지고 발부를 하면은 또 한쪽에서 반대, 발부 안 하면 또 한쪽에서 반대. 이게 뭐 막 혼재돼 있는 이런 상황이 돼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의 어떤 그 발전하는 어떤 계기가 되긴 되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이 사모펀드 이 부분의 이 흐름 이거는 정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지금? 첫째는 현재 그 영장을 신청하는 그 검찰이 가장 큰 잘못이 있는 거죠. 예, 뭐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더 이상 죄가 될 수 없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금융위원장도 아무런 죄될 것이 없다라고 금융위원장까지 발표를 했는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그랬죠. 예. 그랬는데도 그걸 계속적으로 수사를 한다. 이건 검찰이 너무 잘못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더 이상 첫 번째고 두 번째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법원이 그러면 그 영장을 수색영장, 압수수색영장을 다 일일이 받아준 것 그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한두 건은 받아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줘야 되고요. 수사를 위해서. 근데 70여 건 이상 받아줬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네, 바로 지금 그 영장 전담 판사들이 대충 인사이동이 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사법농단 이후에? 네, 맞습니다. 원래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전담 판사가 4명이 있는데 사법농단 사태로 1명이 적은 이제 5명이 됐다가 올해 2월 달에 다시 1명을 줄여서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이번에 영장 전담 저기는 처음 거는 조국 동생 경우는 명재건 판사. 그분 검사 출신이죠, 검사. 네, 원래 그 명재건 판사는 검찰 출신이죠. 그러니까 사법시험 연수원 27기. 그 검찰에서 한 10여 년 근무를 하다가 이제 판사로 바뀌신 분이죠. 이 검찰이 어쨌든 간에 이 정 교수 관련해서는 좀 과욕을 부린 것이 아닌가. 과욕을 부리다 보니까 무리한 시작을 하고 그 무리한 수를 맞추려다 보니까 계속 끌고 오게 돼. 이런 그 경향의 어떤 징후도 얼핏 보면 보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것이 특수부라는 게 특수한 경우를 수사하는 건데 이게 사실 내용사를 보면 돈 1, 20억이 자기 돈 가진 것이 왔다 갔다 한 것을 이게 펀드니 뭐니 아주 복잡해져서 마치 어떤 권력형의 비리에 자금 연계된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됐거든요. 국민들에게. 그리고 검찰이 이거를 이렇게 큰 것이 아닌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사를 확대했다 이거예요. 그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세계적인 그 형법과 관련해서 입법례가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우리 한국은 지금 일제의 형법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일제의 형법은 한마디로 원님 재판이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렇죠. 지금 특수부라는 데는 보통 일반 시민들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이 알아서 수사하는 것, 그걸 인지 사건이라고 그러죠. 인지한다. 알아서 수사하는 거죠. 심지어 대검에는 범죄정보기획관이 부장검사급으로 있습니다. 정보만 전문적으로 캐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수사는 미국 같으면 FBI 이런 데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인지 수사는 점점 줄여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수사는 보통 고소, 누가 누구를 처벌해 달라거나 고발 이렇게 뜻 벌어지는 거죠. 지금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특수부 등등이 인지사건을 권한을 남용하는 거죠. 죄가 없을 것 같은데도 계속 죄가 있는 것처럼 수사를 하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몇 달에 걸친 이 조국 파동의 그 과정에서 참 생각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얘기하기가 참 아주 어려운 그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과 또 이 수사 또 그리고 언론 엉켜 돌아가는 이 상황을 향후 어떻게 이 결과를 이렇게 예측을 해보십니까? 첫째는 뭐 금융감독원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금융감독원 기능이 있기 때문에 펀드 관련 주식 시세 조정 등등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고발하거나 이럴 경우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 상관 자기 상관인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또 누가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은 수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언론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검찰과 언론의 유착을 끊는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에서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야 될 부분이 KBS인데 그 KBS가 지금 그저께 보도로 이렇게 나쁜 행동을 했다는 게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언론과 검찰의 유착을 분리해내는 부분들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마음도 어두워지고 정확한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차별화된 분석 아주 많이 공부도 됐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검찰과 언론 왜 이렇게 친해졌나요? 권력을 분점한 것인가요? 두 달여에 걸친 이 조국 파동 너무나 많은 교훈을 줍니다. 언론도 바로 서야겠습니다만 검찰개혁의 함성이 광장에서 함께 동시에 퍼졌다는 것 모두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건강한 검찰의 모습 또 건강하게 감시하는 언론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